이 싸구려 턱시도처럼 내 인생도 얼룩지게 만들어주마! 하얀 신랑 예복 가슴팍을 타고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7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이었죠. 결혼식장 신랑 대기실 32살 남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식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용지 위로도 와인 방울이 떨어지면서 검은 글씨를 번지게 만들고 있었죠. 결혼 포기 및 결별 합의서라는 제목이 붉은 얼룩 속에서 일그러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앞에 선 60대 중년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예비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당장 꺼지지 못할까? 내 딸 인생 더럽히기 전에 말이야. 냉소 섞인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와인에 젖은 남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민준혁이 강태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15살 고아원 원장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과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민준혁이 아직 10살이던 겨울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 소리도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먼지 기둥이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이면서 콘크리트 더미가 쏟아지는 소리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들렸죠. 건물이 완공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10살 민준혁의 부모님은 4층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성우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했어요. 새싹문구라는 이름이 붙은 가게였죠. 학생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던 분이었습니다. 공책 한 권을 사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며 사탕 하나를 덤으로 주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니 박명숙은 그 옆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만나분식이라는 작은 가게였어요.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만드는 일이었죠.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고춧가루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준혁을 안아줄 때마다 그 냄새가 났어요. 민준혁은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두 분 모두 4층 바닥이 먼저 내려앉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콘크리트 더미가 덮쳤을 때 아무런 예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준혁이 부모님의 죽음을 통보받던 날을 떠올리면 언제나 같은 장면이 먼저 떠올랐어요. 국어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던 장면이었죠.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민준혁아, 교무실로 와볼래?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교무실에는 낯선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 경찰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상가 건물 붕괴 사고라는 단어와 부모님 두 분이라는 단어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단어가 각각 따로 귀에 들어왔죠. 세 개의 단어가 문장으로 합쳐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합쳐지고 나서도 민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당황하면서 괜찮냐고 물이라도 마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혁은 고개만 흔들었어요. 실제로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울 수가 없었던 거죠. 현장을 보고 나서야 진짜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고 현장 앞에 섰을 때 아직도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안전띠가 둘러진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있었고 뉴스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민준혁은 다른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나던 고춧가루 냄새 같은 것을요. 그게 환각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박건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강태식이라는 이름도요. 화면 속의 강태식은 자신의 회사가 지은 건물에서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10살 민준혁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경찰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수사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석 달 후 강태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강태식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강태식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사건을 덮어버린 겁니다. 민사 합의금으로 유족당 3천만 원이 지급되었어요. 10살 민준혁에게도 3천만 원짜리 수표가 전달되었죠. 하지만 후견인이었던 작은아버지가 그 돈을 챙겨 사라졌고 민준혁은 그로부터 얼마 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의 목숨값 3천만 원. 아버지가 문구점에서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 팔아 모았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어머니가 떡볶이 한 접시, 김밥 한 줄 만들어 팔아 모았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민준혁은 그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책 한 권이 1,000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면 3만 권입니다. 떡볶이 한 접시가 2,500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면 12,000접시입니다. 부모님이 몇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일까요? 그 돈이 민준혁의 손에 한 번도 닿지 못한 채 사라진 겁니다. 강태식은 그 이후에도 건설업을 계속했어요. 오히려 사고 이듬해에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민준혁이 보내진 곳은 경기도 성남의 빛나리원이었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원장은 김복순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아직도 힘차고 눈빛은 맑았어요. 민준혁이 처음 들어온 날 그 아이는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3주째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구석에만 앉아 있었죠. 고아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어요. 하지만 김복순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민준혁의 방문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조용히 놓아둘 뿐이었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요. 사흘 후 민준혁이 방문을 열고 나와 그 죽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시작이었어요. 김복수는 책을 읽어줬고 수학을 가르쳐줬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민준혁 옆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혁이 공부를 하다가 양말에 구멍이 난 걸 발견했어요. 엄지발가락이 빠져나올 정도로 컸습니다. 민준혁은 그냥 그대로 신으려고 했어요. 새 양말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김복순이 그걸 보더니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꿰매줄게. 괜찮습니다. 이대로 신을게요. 사람은 말이야. 김복순이 바늘에 실을 꿰며 말했어요.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해도 신고 있는 신발이 해져도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하지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가난이지. 민준혁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해진 양말이라도 꿰매서 신으면 그건 검소한 거야. 하지만 구멍난 양말을 그대로 신고 다니면 그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란다. 김복순이 양말을 꿰매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너를 귀하게 대해주는 법이야.
그날 밤 민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무렵 민준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김복수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민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준혁아, 세상에는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이 있단다. 나쁜 사람들이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어. 잠시 뜨개질 바늘을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람은 귀천이 없어도 인격에는 귀천이 있는 법이야. 내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사신 분들은 하늘이 알아. 그리고 그 하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 아빠 엄마는 안 돌아와요. 민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복순이 민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돌아오시지. 하지만 너라는 사람 안에 두 분이 살아계신단다. 내가 정직하게 살면, 내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두 분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준혁아.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단단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때가 오면 움직이는 거야. 민준혁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민준혁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아, 부모 없는 애라는 말을 들었어요. 민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김복순은 알아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김복순이 민준혁을 마당으로 불렀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저 별들 보이니? 네. 저 별들은 말이야, 다 제 빛을 내고 있단다.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고,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지. 하지만 모두 다 빛나고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계신 아이, 없는 아이, 부자인 집, 가난한 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빛을 내느냐는 거야. 김복순이 민준혁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넌 착한 빛을 내는 아이야. 할머니가 보장해.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만의 빛을 내면 되는 거야. 민준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민준혁이 시험에서 1등을 했을 때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김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민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다, 우리 준혁이. 할머니, 저 계속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크면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 거예요. 김복순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용돈 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준혁아, 공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뭐하러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한 공부가 나중에 남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공부란다. 김복순이 민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배운 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독이 돼. 하지만 배운 것을 나누면 그건 약이 되는 거야. 너도 나중에 크면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되렴. 민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올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민준혁이 15살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 고아원 앞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쳤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류를 들고 건물 주변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로 달려 들어갔더니 김복순이 토지 수용 통보서 한 장을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준혁아. 김복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고아원을 옮겨야 할 것 같구나.
민준혁은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부지를 사들인 회사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대박건설의 자회사, 대박개발주. 민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박건설, 강태식? 부모님을 앗아간 그 이름이 이번에는 자신의 두 번째 가정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4개월 후 고아원은 폐쇄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시설로 흩어졌고 민준혁도 서울의 다른 고아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헤어지는 날 김복순이 민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잘 살아야 한다. 할머니, 크게 되는 거야. 할머니가 믿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김복순이 민준혁의 품에 작은 보자기를 안겼어요. 안에는 할머니가 손수 뜬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울 때 하거라. 그리고 이거 하면서 할머니 생각하고,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 보러. 그래, 그래.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김복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민준혁이 새 고아원으로 이송된 지 석 달 후 소식이 전해졌어요. 김복순 원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잃은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민준혁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지 않았어요. 그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었죠. 짐 속에서 할머니가 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목에 둘렀어요. 할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와 따뜻한 햇볕 냄새가요. 할머니, 민준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셨죠. 저 기다릴게요. 천천히, 단단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때가 오면 움직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강태식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속으로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해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는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남긴 신탁 자산이 성년이 되면서 그의 손에 들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월가에서 10년간 M&A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처음 2년은 수면 부족과의 싸움이었죠.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식사는 회의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웠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빠져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민준혁은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은 이미 고아원 시절에 익힌 기술이었으니까요. 3년째가 되었을 때 팀장이 민준혁을 불러 얘기했어요. 민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민준혁이 그것을 잘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거짓된 눈빛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강태식의 눈빛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던 10살의 그날부터요. 30이 되었을 때 그의 순자산은 3천억 원을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도 강태식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민준혁은 첫 번째 독립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성진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시절 같은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 인연이 된 친구였죠. 성진은 항상 웃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했고 사람을 잘 믿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혁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떡볶이 한 접시, 순대 한 접시. 친구랑 같이 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 성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민준혁이 비웃었어요. 성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꿈도 야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야망이 뭔데?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그것도 좋지. 근데 말이야,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 성진의 말이었어요. 민준혁은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성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사업은 경기도 화성 일대의 재개발 부지 투자였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착공 2달 전 갑자기 인근 부지에서 소유권 분쟁이 터졌습니다. 배우를 추적했어요. 대박 건설이었습니다. 강태식은 그 지역 개발권을 통째로 가져가려 했고 민준혁의 사업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자 법적 분쟁을 일으켜 시장에서 밀어낸 겁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뺐어요. 성진은 친척들에게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고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 개인 자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무너졌고 성진에게는 2억 원의 빚이 남았어요. 성진이 마지막으로 민준혁의 사무실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준혁아, 성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늘 밝게 웃던 그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내가 갚아줄게, 성진아. 진짜야. 조금만 기다리면 2억이야, 준혁아. 평생 일해도 못 갚아. 나는 너처럼 강하지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미안해. 성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미안해, 준혁아.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못 봐. 그리고 말이야. 성진이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봐. 성진아. 민준혁이 붙잡으려 했지만 성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진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성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21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민준혁은 그날 처음으로 어른이 된 이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김복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끝내 참았던 눈물이 그때야 터졌어요. 미안해, 성진아. 미안해.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 줄을 적었어요. 강태식이 부실 공사로 부모님을 죽였다. 강태식이 고아원을 빼앗아 할머니를 죽였다. 강태식이 사업을 망하게 해서 성진을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장례식 다음 날 민준혁은 기업 전문 변호사 권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증거 확보와 대박 건설 인수 가능성 분석을 의뢰했어요.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편 계획의 마지막 퍼즐은 강유진이었습니다. 9월의 저녁 강남구 역삼동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어요. 메뉴판을 받아든 강유진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런치 세트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저녁 코스 비싸잖아요. 런치 세트도 괜찮은데 그걸로 할까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비싼 코스를 강요하지 않으려 한 거죠. 교제 2달째에는 강유진이 직접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계란말이가 조금 탔어요. 민준혁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밥 맛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어때요? 맛있습니다. 진심이에요. 다행이다. 강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혁은 그 얼굴을 보며 오래전의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죽그릇을 내놓던 그 따뜻함이요. 그래서인지
강유진 앞에서만은 유독 긴장이 풀렸어요. 한 번은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문구점을 하셨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학생들이 찾아오면 항상 웃으며 맞이하셨죠. 어머니는 분식점에서 일하셨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을 만드셨어요. 강유진은 끊지도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들었어요. 참 좋은 분들이셨겠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복수를 계속하는 것과 강유진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 두 가지 감정이 민준혁의 가슴 속에서 내내 불편하게 공존했습니다. 교재석 달째,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청담동 대형 아파트. 민준혁은 낡은 천지갑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갔어요. 강태식이 거실로 나왔을 때 민준혁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17년 전 뉴스 화면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 무뚝뚝한 대답이었어요. 직업이 뭐라고? 중소기업 대리입니다.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강태식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4,500? 하하. 요즘 대기업 신입도 그것보다 많이 받던데? 32의 대리면 승진도 못하는 거네.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지. 학교는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입니다. 시립대? 강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스카이도 아니고 요즘 시립대 나온 애들이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거겠지. 뭐 그 정도 스펙이면 거기밖에 못 가지. 민준혁은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집안은? 부모님은 뭐 하시고? 민준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의 얼굴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습니다. 아, 고아구나. 잠시 민준혁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된 거야? 건물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건물 사고? 뭐 하시던 분들인데? 강태식의 목소리에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문구점을, 어머니는 분식점에서. 아, 그래. 강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문구점에 분식점? 그럼 뭐야, 떡볶이 국물 냄새나 풍기며 살던 집구석에서 자란 애가 지금 우리 딸한테 접근한 거야? 아버지. 강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강태식이 아내를 향해 손을 저으면서 다시 민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딸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고아 출신의 시립대 나와서 4,500 벌고 부모는 떡볶이나 팔던 집안 출신이 말이야. 솔직히 우리 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딸 뒤에 있는 것들이 탐나지 않았겠어? 민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긴. 강태식이 비웃듯 웃었어요. 부모가 떡볶이나 팔다가 죽어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32의 고작 대리지. 자네 같은 애들 많이 봤어. 착하게 굴면서 신분 상승이나 노리는 거. 아버지, 그 말씀은 너무 심하세요. 강유진이 소리쳤지만 강태식은 계속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지. 생각해봐. 떡볶이 국물에서 자란 놈이 우리 딸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응? 시립대 나온 고아가 우리 딸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이정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 강태식이 아내를 쏘아보더니 다시 민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부모 떡볶이 팔아서 번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자네를 키웠겠지.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제대로 된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달라. 말투부터가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 민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 오늘은 그냥 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떡볶이 국물 냄새 나는 고아가 우리 딸한테 붙어서 신분 상승하겠다는 꿈은 접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민준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강유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준혁 씨,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너무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유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민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장인어른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민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강태식 관련 모든 작전 개시, 대박 건설 인수 프로세스 시작, 그리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봤어요. 방금 악수를 나눈 강태식의 손, 부모님의 목숨값으로 뇌물을 건넨 그 손, 어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 파시던 그 가게를 무너뜨린 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혁이 속으로 말했어요. 떡볶이 국물 냄새가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직하게 사신 부모님의 냄새였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보여드릴게요. 떡볶이 팔아서 키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로부터 2주일 후 대박 건설에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JH 파트너스. 강태식은 실소유주가 민준혁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10억 원 투자, 지분 40%, 그리고 특수조항 하나. 1년 이내 분기 실적 미달 시 현 대표이사 해임 및 추가 지분 인수 권한. 강태식은 처음에 저항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면 파산이었으니까요. 서명하겠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였죠. 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 조직, 환경부 민원, 구청 허가 지연, 언론 부정 보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막혔고 대박 건설의 현금은 계속 빠져나갔어요. 강태식은 다시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5억 원, 월 3% 이자, 총 부채가 12억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민준혁과 강유진의 교제는 9개월째에 접어들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강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5월 셋째 주 토요일. 민준혁은 최진우에게 지시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이사회 결의로 강태식 해임안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공식 발표 영상을 준비하세요. 결혼식 당일 예식장 메인 스크린에서 상영되도록요. 최진우가 망설였어요. 회장님, 강유진 씨는 아무 잘못도. 세계의 무덤이 있습니다. 민준혁이 차갑게 말했죠. 강태식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의 무덤이요. 5월의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준혁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옷장에는 두 벌의 턱시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태원 양복점에서 45만 원에 맞춘 하얀 턱시도,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명품 브리오니의 맞춤 네이비 재킷. 민준혁은 하얀 턱시도를 먼저 꺼냈습니다. 강태식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신랑 대기실. 새로운 시작의 방이라는 금박 문패가 붙은 방이었어요.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손에는 와인병 하나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그래. 강태식이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포기 및
결별합의서. 읽었나? 네. 서명해. 3천만 원 준다. 떡볶이나 팔던 부모 밑에서 자란 놈한테는 큰 돈이지? 민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아니면 5천으로 올려줄까? 5천만 원이면 내 부모가 평생 떡볶이 팔아도 못 모을 돈이잖아. 응? 강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 어머니 말이야. 분식점에서 떡볶이 만들다가 죽었다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고춧가루 냄새나 풍기고 앞치마에 국물 묻히고 손님들한테 이모 소리나 들으며 살던 사람 아냐? 민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놈이 지금 우리 딸한테 붙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떡볶이 국물 냄새 나던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를 넘봐? 장인어른, 민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어머니? 강태식이 비웃었습니다. 떡볶이 장사 어머니? 아, 그래. 어머니시지. 근데 말이야, 그 어머니가 자네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재산? 없지. 학벌? 없지. 인맥? 없지. 고작 떡볶이 국물 냄새나 물려줬겠지. 강태식이 일어서서 민준혁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자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문구점, 공책이나 팔던 양반이 뭘 안다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건물 사고로 죽어서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 놓고 그게 부모야? 그게 부모 자격이 있어? 민준혁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결국 무능해. 그게 세상 이치야. 자네가 지금 32의 중소기업 대리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떡볶이 장사집 자식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만하십시오. 민준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 왜? 사실이잖아. 강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부모 건물 무너져서 죽었다며? 그것도 우습지. 멀쩡한 건물에서 일하면 되는 건데 왜 하필 그런 건물에 가게를 냈어? 그것도 무능이지. 판단력이 없는 거야. 민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틀렸어? 강태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건물 사고? 그건 자네 부모 잘못도 있는 거야. 좋은 건물, 안전한 건물을 알아볼 눈이 없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라니까. 비싼 것만 찾다가 결국 이 꼴 되는 거지. 제 부모님을. 부모님? 강태식이 손을 내저었어요. 부모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 않아? 떡볶이 장사, 문구점 주인. 그게 자랑스러워? 다른 애들 부모는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는데 자네 부모는 떡볶이나 팔았잖아.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민준혁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거의 닿을 듯 펜을 가져갔어요. 강태식이 기대감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민준혁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 부모님은 떡볶이를 파시고 문구점을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민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곧 장인어른께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떡볶이 팔아서 키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와인병을 집어들었어요. 코르크를 뽑았습니다. 이거 알아? 70만 원짜리야. 자네 부모가 떡볶이 300접시 팔아야 살 수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명할 거야, 안 할 거야? 싫습니다. 강태식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와인병이 기울어졌어요. 콸콸콸.
붉은 액체가 민준혁의 하얀 턱시도를 적셨습니다. 이 싸구려 턱시도처럼 내 인생도 얼룩지게 만들어주마. 당장 꺼지지 못할까? 떡볶이 국물 냄새나던 주제에 내 딸 인생 더럽히기 전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인에 젖은 채로 강태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젖은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3등분으로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기념품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 부모님께 모욕을 주신 그 순간을요. 민준혁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와인에 젖은 턱시도, 축 처진 어깨, 고개 숙인 모습. 아버지, 어머니, 지금부터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젖은 턱시도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와인에 젖어 묵직해진 하얀 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새 셔츠를 꺼냈어요. 이집트산 최고급 면으로 만든 300만 원짜리 브리오니 셔츠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천이 손에 닿았죠. 70만 원짜리 와인에 젖었던 그 싸구려 턱시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천천히 셔츠를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이비 재킷을 꺼냈습니다. 브리오니 맞춤 재킷 500만 원짜리였어요. 이탈리아 장인이 직접 손으로 재단한 것이었죠. 민준혁의 어깨 라인에 완벽하게 맞춰진 재킷이었습니다.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이고 기가 죽어있던 중소기업 대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냉정하고 모든 것을 장악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민준혁이 천천히 어깨를 폈습니다. 펴지는 어깨, 올라가는 턱, 달라지는 눈빛. 거울 속의 민준혁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였고 월가에서 10년을 버틴 M&A 전문가였으며 강태식의 회사를 통째로 삼킨 포식자였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명품 실크 넥타이.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이탈리아 수제 구두.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했어요. 700만 원 넘게 들인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강태식이 평생 무시했던 떡볶이 국물 냄새나던 고아가 지금 강태식보다 훨씬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혁이 대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가 죽어 있던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청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옷. 강태식이 더듬거렸어요. 그거 브리온이 아냐? 맞습니다. 민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맞춤입니다. 700만 원 정도 됩니다. 700만 원? 네. 장인어른이 방금 부으신 와인의 10배쯤 되네요. 강태식이 뒤로 물러섰어요. 민준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가 어떻게 이런 옷을? 중소기업 대리는 민준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연기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우가 들어왔어요. 뒤로 3명의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최진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
회장이 누구야? 민준혁이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어요. 저는 JH 파트너스의 실소유주이자 대박건설의 최대 주주입니다. 떡볶이 팔아서 키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JH 파트너스? 석 달 전에 장인어른 회사에 10억을 투자한 그 회사 말입니다. 최진우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이사회 결의안. 강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주명부에는 JH 파트너스 70%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분기 실적이 목표의 53%였습니다. 계약서의 특수조항 기억하십니까?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민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주민 반대 시위, 구청 허가 지연, 언론 보도 전부 제 계획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요? 민준혁이 강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7년 전 수원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장인어른이 지으신 그 건물 말입니다. 강태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건물 4층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방금 모욕하신 떡볶이를 팔던 제 어머니와 문구점을 하던 제 아버지 말입니다. 민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년 전 경기도 성남의 빛나리원이라는 고아원 부지를 수용한 일도 기억하십니까? 그 고아원 원장님이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기다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강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5년 전 화성 개발 사업, 장인어른이 법적 분쟁을 일으켜 방해한 그 사업으로 제 유일한 친구가 2억 원의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준혁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세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만드신 세 개의 무덤이요. 저는 그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몰랐어.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민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장인어른에게는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냥 이익과 손해, 숫자였을 뿐이겠죠. 제 부모님처럼 떡볶이나 팔던 사람들은요. 강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손 놓으십시오. 민준혁이 강태식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예식장으로 가보시죠. 장인어른의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민준혁이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 예식장 안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메인 스크린에 데이트 사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멈췄어요. 몇 초 후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JH 파트너스 공식 발표. JH 파트너스는 오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식 발표합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렸어요. 화면에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박건설 총 부채 12억 원. 현금 보유액 3천만 원. 분기 실적 달성률 53%. 현 대표이사 강태식 즉각 해임. 모든 담보 자산 압류 처리. 예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예식장 뒷문이 열렸어요. 민준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브리온이 재킷을 입은 민준혁의 모습에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방금 전 스크린에서 본 중소기업 대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가 죽어있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냉정하고 모든 것을 장악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깨가 펴져 있었고 턱이 올라가 있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신랑으로 서기로 되어 있던 민준혁입니다. 그리고 방금 스크린에서 보신 대박 건설을 인수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1년 반 동안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했습니다. 중소기업 대리 연봉 4,500, 시립대 출신, 고아. 그게 제가 보여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예비 장인어른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혁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나 풍기며 살던 집구석에서 자란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딸한테부터 신분 상승이나 노리는 거 아니야?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떡볶이나 팔던 부모 밑에서 자란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무능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결국 무능해. 그게 세상 이치야.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30분 전 신랑 대기실에서 결혼을 포기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70만 원짜리 와인을 제 옷에 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싸구려 턱시도처럼 내 인생도 얼룩지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17년 전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을 무너뜨려 19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로 그 사건을 덮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19명 중에 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떡볶이를 팔던 제 어머니와 문구점을 하던 제 아버지 말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혁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강태식을 지나쳐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 회사는 제 부모님의 목숨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떡볶이 팔아서 키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예식장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강태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부 대기실. 강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준혁 씨. 민준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 대박 건설 인수, 그리고 세계의 무덤 이야기를요. 강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렀죠. 미안합니다, 유진 씨. 가세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도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민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공원 산책, 손편지. 유진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던 그 시간들, 오래간만에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강유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민준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간 신문들의 일면을 강태식 관련 기사가 장식했습니다. 대박 건설 강태식 대표 17년 전 수원 건물 붕괴 사고 은폐 혐의. 당시 담당 검사와의 뇌물수수 정황 확인, 수사 개시. 19명 목숨 앗아간 부실 공사, 뇌물로 덮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도 마찬가지였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었다니. 피해자 유족분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재벌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는구나. 강태식은 집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인터폰을 꺼놓고 핸드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청담동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정희는 법원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60평의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부인, 이 그림들은 모두 경매에 넘겨집니다. 가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집행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설명했어요. 이정희가 손목시계를 받습니다. 강태식이 환갑 선물로 사준 시계였죠.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손목시계도 압류 대상입니다. 이정희는 시계를 풀었어요. 손목이 갑자기 낯설고 가벼워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방들도 모두 압류됩니다. 이정희는 가방 하나를 손에 들었어요. 2,500만 원짜리였죠. 민준혁이 처음 상견례 왔을 때 이정희는 이 가방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준혁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났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되고 기가 죽어 있던 얼굴.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밀던 모습. 이정희는 그때 뭐라고 했었죠? 과일은 됐고요. 부엌에 갖다 두세요. 과일 바구니를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부엌에 치우라고 했었어요. 민준혁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골라왔을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정희는 그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청담동에서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을 상자 몇 개에 담아야 했죠. 강유진이 와서 함께 짐을 쌌습니다. 엄마, 이건 가져가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강유진이 오래된 사진 앨범을 건넸어요. 이정희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사진을 보다가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시절의 이정희였어요.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강태식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고 영화를 보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이정희라면 민준혁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예요. 고아라는 사실에 동정하지는 않았겠지만 무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받았을 거고 민준혁에게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청담동에 살면서 명품 가방을 들면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면서 이정희는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었어요. 연봉으로 판단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집안으로 서열을 매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정희가 사람 냄새를 잃어버린 게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화장실을 제외하면 겨우 4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이정희는 계속 과거를 떠올렸어요. 상견례 날 민준혁에게 했던 말들이요. 시립대요? 요즘은 최소한 스카이는 나와야. 그때 민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세하게 굳어지는 표정 하지만 곧 웃으며 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대답하던 모습.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요? 그럼 후견이는? 그때 민준혁이 고개를 숙였던 것도 기억났어요. 후견인이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던 그 순간. 이정희는 그때 뭐라고 했었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동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역시 그런 집안 출신이구나라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이정희는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편의점이었어요. 시급 9,5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76,000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점주가 이정희를 보고 놀랐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받았어요. 초록색 조끼였습니다. 청담동에서 입던 샤넬 트위드 재킷과는 천지 차이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물건을 진열하고, 청소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취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줌마, 소주. 50대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느 소주 드릴까요? 아무거나. 빨리. 이정희가 소주를 건넸습니다. 4,000원입니다. 남자가 10,000원을 던지듯 카운터에 놓았어요. 이정희가 거스름 돈을 주려는데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차가운 거 달라고. 왜 미지근한 걸 줘?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정희가 냉장고로 가서 차가운 소주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에이, 됐어. 그냥 갈게. 서비스 개판이네. 남자가 욕을 하며 나갔어요. 이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민준혁이 상견례 때 가져온 3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를요. 그때 이정희는 어떻게 했었죠? 과일은 뭐 됐고요. 받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부엌에 치우라고 했었어요. 민준혁은 그 과일 바구니를 사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고아 출신이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3만 원이면 민준혁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이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이정희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요. 새벽에 일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급 9,500원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요. 그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준혁의 부모님도 그랬을 거라는 것을요. 떡볶이를 팔고 문구점을 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민준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요. 어느 날 이정희가 강유진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좁은 원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강유진이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엄마. 엄마가. 미안해. 강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어느 정도는 알았어. 하지만 외면했어. 그게 편했으니까. 엄마.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한테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잔인하게 대했어. 떡볶이 국물 냄새가 어때서. 정직하게 일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무시하고 준혁 씨를 깔봤어.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청담동에 살면서 명품 가방 들면서 사람을 잃어버렸어. 돈으로 사람을 보고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엄마의 죄야. 강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아니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한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과도 할 자격이 없고. 두 사람이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혐의는 3가지였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은폐 및 증인회유, 사법방해 목적 뇌물공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강태식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 밤 강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침대와 딱딱한 베개, 창살이 드리우는 그림자.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청담동 아파트에서 잠들 때는 이집트산 면 시트를 덮었습니다. 온도 조절이 되는 침대였고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이제는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강태식은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강태식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건물을 짓고 가족에게 안락한 삶을 주고 싶다는 꿈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불법으로 자재를 교체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한번 감리 서류를 조작했을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한번 뇌물을 건넸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잡히지 않으면 괜찮다. 그게 강태식의 윤리가 되어버렸어요. 수원 사고가 났을 때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었어요. 그 경험이 강태식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고 돈이 있으면 뭐든 해결된다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19명이 죽었을 때 강태식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얼마나 돈을 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유족들에게 3천만 원씩 주면서도 강태식은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숫자였습니다. 19명, 3천만 원씩, 총 5억 7천만 원. 민준혁도 그 숫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구치소 침대에 누워서야 강태식은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같은 방을 쓰는 사람 중에 50대 남자가 있었어요.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편지를 썼어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뭘 그리 쓰나? 강태식이 한번 물었어요. 아내한테요. 여기 있는 남편한테 편지를 기다리겠나? 기다려요. 매주 답장도 와요. 그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강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이정희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이정희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로 집안을 관리하는 역할로 강유진과 강유호의 엄마로 봤지만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소기업 대리 고아 출신 4,500만 원짜리 연봉. 그 숫자들로만 봤습니다. 민준혁이라는 사람을 떡볶이를 팔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 역경을 이겨낸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19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보상금을 처리해야 하는 숫자였을 뿐이에요. 처음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결혼식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혁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강태식은 구치소에 있고 대박건설은 자신이 가져갔으며 뇌물로 덮었던 사건은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민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김복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배운 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건 독이 돼. 하지만 배운 것을 나누면 그건 약이 되는 거야. 민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혁은 빛나리원 출신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함께 있던 22명의 아이들 중 17명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김복순 원장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첫 모임은 작았습니다. 5명만 왔어요. 서로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억이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수박 먹던 거 기억나? 할머니가 뜨개질 하시던 거 생각나? 같이 공부하던 작은 방도 기억나? 5명은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민준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원장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요. 함께 하실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5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단 이름은 빛나리 장학재단으로 정했어요. 김복순 원장의 꿈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빛나리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민준혁이 이사장을 맡았고 최진우가 상근 이사로 합류했어요. 첫 해에는 15명의 고아원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간단했어요.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함이었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학생,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학생,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 김복순 할머니가 좋아했을 기준이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이었어요. 민준혁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혁을 바라봤어요.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김복순 할머니라는 분이셨죠. 민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너를 귀하게 대해준다고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빛을 내느냐는 거예요. 민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혁은 생각했어요. 김복순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면 웃고 계실 거라고요. 강유진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회사는 그만뒀어요. 청담동 아파트도 잃었고 구로구 원룸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께 밥을 해다 드렸어요. 낮에는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걸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 들렀어요. 책장을 훑어보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책이었어요. 강유진은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죠. 사회복지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고 강유진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만들어낸 피해들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하며 살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강유진은 사회복지학과 편입원서를 받아왔습니다. 1년 후 강유진의 합격. 강유진이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편입시험에 붙은 날 고시원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망친 것들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복지관 실습도 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하고 노숙자 급식소에서 일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것을요. 2년 후 강유진은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민준혁은 여전히 봄과 가을에 세 개의 무덤을 찾았어요. 부모님 묘, 김복순 원장 묘, 박성진 묘.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빛나리 장학재단 학생들이 함께였어요. 고아원 출신 대학생 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민준혁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떡볶이를 만들고 문구점을 하시면서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 정직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긴다.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성진이는 저에게 떡볶이 한 접시면 충분하다고 말해줬어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죠. 민준혁이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할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님, 복수하셨다고 들었어요. 후회하세요? 민준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뭔데요? 사랑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지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민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부모님, 할머니, 성진아. 이제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시던 거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퍼졌어요. 학생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혁은 여전히 JH 인베스트먼트를 운영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빛나리 장학재단에 할애했어요. 재단은 성장했습니다. 이제 100명이 넘는 고아원 출신 학생들을 지원했죠.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강유진입니다. 민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빛나리 장학재단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혁 씨가 만드신 거라고요. 네. 혹시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민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강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강태식의 딸이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민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 씨. 천만에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혁은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에서 벚꽃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꽃잎이었어요. 민준혁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민준혁이 복수를 결심하기까지 그는 3번의 상실을 겪었어요. 부모님, 김복순 할머니, 그리고 친구 성진. 모두 강태식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혁은 복수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배운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복수보다는 용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세상에는 강태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 할머니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의 삶을 본받으며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김복순 할머니의 가르침이었나요? 민준혁의 복수였나요? 아니면 강유진의 속죄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용서를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